네,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펀드 사태. 막대한 펀드 손실액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원금 전부를 날리게 됐는데 금융감독원 현장 조사에서 불법 행위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줄 소송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 얘기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라인펀드 사태 얘기는 많이 하는데 네.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지금 라인펀드 운용사가 설정해서 굴렸던 돈이 한 1조 7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1조 7천억. 그리고 그중에서 개인 투자자가 투자한 비중이 60%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실사 결과가 다 나온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4개 모펀드 그리고 밑에 자펀드가 173개 해서 모펀드, 자펀드가 있는 거죠? 네, 모자펀드네요. 엄마 펀드, 네. 아기 펀드가 있는데 음.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지금 손실률이 확정된 게 일부가 있고 네. 아직까지 손실률이 확정 안 된 게 있습니다. 네. 손실이 훨씬 큰 것으로 보이는 펀드들은 아직 실사 중이어서 저희가 지금 그 그래픽 보여드리는 것처럼 네. 플루토, 테티스 이렇게 지금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네. 저거는 지금 상단 하단이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손실률이 원금 투자액의 한 절반 정도 될 거다. 이런 그 계산까지 나와 있고요. 네. 해외 투자 모펀드는 실사 중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저게 무역금융 펀드 같은데 투자된 돈을 말하는 건데 네. 요거는 해외에서 또 그 사기금융하고 연루가 돼 있어서 사기금융. 투자한 돈의 원금 다 날릴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개인들이 손해를 보는 거 날리는 거는 한 1조 가까이 되는 겁니까? 네, 지금 그렇게 최악의 경우에 그럴 것으로 최악의 보이는데 경우에. 지금 펀드별로 그 자펀드별로 또 손실률이 달라요. 오늘부터 그 개인적으로 손실을 얼마나 볼 거냐 이거 개별 통보가 시작이 됐거든요. 아. 한 시중은행을 통해서 투자한 분은 나는 손실률이 마이너스 24%라더라 등등 해서 개인 투자자 개인마다 다 다르군요. 개인마다 다르죠. 그 내가 투자한 펀드에 어떤 자산들이 편입돼 있었느냐, 네. 가장 손실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저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가 얼마나 되어 있었느냐 등등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일부의 경우에는 그 중간에 그 기관 투자자 돈을 먼저 물어주고 남는 돈으로 개인 투자자한테 돈을 돌려주게끔 돼 있는 그런 계약이 있거든요. 계약상. 이 경우에는 그나마 손실을 봤는데 얼마 안 되는 그 남은 돈마저 금융사들이 먼저 회수해 나고 나면 네. 개인 투자자들은 남은 거 사실상 가지고 나눠야 되는.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피해가 커지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일단 복잡하잖아요. 네. 모펀드를 설정을 해놓고 그 밑에 아기 펀드들을 줄줄이 매달아 놨다. 그러면 모펀드가 투자를 해서 잘 순항을 하면 뒤에 매달려 있는 아기 펀드들도 수익률이 올라가겠으나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모펀드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금융사기에도 연루가 되어서 지금 해외에서 투자한 돈 다 날리게 생겼다. 이런 상황이고 네. 또 한 가지 문제가 중간에 그런 사실을 이 라임 펀드 측도 알았고 알았는데. 라임 자산운용도 알았고 신한금융투자 이런 회사들도 알았는데 마치 수익이 계속 발생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가면서 계속 투자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펀드에서 수익이 안 나는데 수익이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네. 자펀드에서 난 수익으로 이걸 돌려막기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 판매를 해왔기 때문에 네.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거는 말하자면 사기성 그 불안전 판매다 이런 주장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죠. 투자 구조가 복잡하고 네. 투자해서 판매하는 과정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손실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금융감독원이 여기에 대해서 좀 네. 실사를 하고 있습니까? 실산 이제 현장 조사 본격적으로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되고요. 일단 금감원 검사 결과에서 라임 자산운용하고 신한금융투자의 경우에는 네. 이게 펀드의 부실 발생을 알고도 계속 팔았다. 그리고 수익이 안 나는데도 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였다. 거짓말하고 팔았다. 내지는 불완전 판매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보는 불완전 부분이 판매는 있어요. 그 조건을 자세히 안 알려주고 고객들한테 판매를 했다는 네,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러 모펀드 중에 무역금융 펀드 여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에는 이미 부실이 발생하는 걸 알면서도 마치 수익이 계속 나는 것처럼 네. 투자자들을 기만해서 판매했다. 이런 의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통해서 물어주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자산이 남아있어야 물어줄 수 있잖아요. 네. 이것도 아마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이제 금융위가 금감원이 조사를 네. 하고 있으면 여기에서 만약에 불법이 드러나고 누구에게 책임 있는지가 명확하게 가려지면 나는 그럼 얼마나 돈을 받을 수 있지? 이 생각을 네. 하지 않을까요? 그게 가장 문제인데 일단 라임 자산운용, 이 운용사, 네. 펀드를 디자인해서 그 중간에 여러 금융사를 통해서 판매하게 한 이 회사는 네. 사실상 돈이 없어요, 지금. 그 투자에 완벽하게 실패했는데 네. 그 와중에 운용 책임을 졌던 부사장은 도망갔잖아요. 중간에 이 사람은 잠적을 했고 물론 네.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관련된 사람들은 중간에 시세 차익을 상당히 얻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빠져나갈 임직원들은 다 빠져나갔고 네. 돈은 없고 그러면 중간에 금융사들이 끼어 있단 말이에요. 이 판매한 사람. 판매한 회사들. 네. 근데 이 회사들과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 사이에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판매한 회사들도 지금 손실을 봤습니다. 투자가 잘못됐으니까 이들도 손실을 봤잖아요. 그렇죠. 선순위로 채권을 좀 회수한다고 한들 원금 대비 손실을 본 상태이니까 네. 말하자면 이걸 판매한 19개 은행 혹은 증권사들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가해자가 되는 가해자이지만 것이고 라임과의 관계에서는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나중에 받을 때 소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굉장히 복잡해지죠. 소송이 굉장히 복마전이겠는데. 네, 굉장히 복잡해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일부 법무법인을 통해서 네.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만 불완전 판매를 입증하려면 일단 관련된 녹취라든지 뭐 메시지라든지 있어야죠. 그런 게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이른바 메자닌 자산에 대한 투자라고 해서 메자닌 투자 이런 얘기들이 네, 있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죠. 메자닌이라는 게 이탈리아어로 1층하고 2층 사이의 공간. 아, 그러니까 주식도 아닌 것이 네. 채권도 아닌 것이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증시에서 딱 상장해서 돈 끌어모으기가 어려우니까 네. 신주인 수권부 사채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일정 금액의 주식으로 되살 수 있는 걸 판매를 해서 돈을 모으거든요. 그렇다면 위험은 좀 높으나 만약에 이 회사가 대박을 낸다 하면 투자자들 수익도 굉장히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신주 인수권부 사채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앞으로 어떻게 그렇죠. 되느냐, 회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미래에 대한 투자인 거잖아요. 전환사채, 그런데 라인 신주인 펀드는 주로 수권부 사채. 여기에 많이 공략을 그렇습니다. 했다는 그래서 이 메자닌 자산에 대한 투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거니까. 이런 회사들에 투자하면서도 그 유동성 문제를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던 못했다. 요 회사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사실 라인 펀드가 해왔던 투자 행태가 네. 특별한 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이거 건 아니에요. 이런 네. 일이 계속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그리고 사모펀드 시장에서 라임 자산운용이 네. 자산을 굴리는 그러니까 돈의 총액 규모로는 1등 회사였고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가 불과 2017년 기사들만 보셔도 라임이 수익률이 무려 80%가 넘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와 있어요.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이 사람들이 정말 모르고 투자했겠느냐. 고위험의 고수익인 걸 알고 들어갔을 것이다. 분명히 이런 반론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아마 이 돈 돌려받는 일이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저기 투자 관련해서 어떤 금융 정책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좀 바뀝니까? 지금 이게 금융당국도 오락가락하는 게 부동산 시장으로 너무 돈이 몰리는 걸 막기 위해서 현 정부가 해왔던 정책 중에 하나가 사모펀드 같은 데로 돈을 좀 투자해라. 가능성 있는 기업에 투자해라였거든요. 많이 유도를 하는 편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보니 다시 규제를 하려고 들고 보통 그 손이 잘 안 바뀌는 자산에 투자하는 게 이런 메자닌 투자 전략인데 네. 그런 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을 줄이라고 하니 금융회사도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 라임 자산운용에 대한 이상 징후가 드러난 거는
지난해 상반기부터인데 그동안 금융당국은 뭐 했느냐 이런 책임론도 부각되는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 다른 이슈 좀 알아보겠습니다. LG화학하고 네.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분쟁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를 통해서 SK이노베이션이 일단 졌습니다. LG화학이 이겼다는 얘기고요. 네. 이게 왜 시작됐냐면 전 세계 자동차 배터리 시장을 놓고 자동차 벌어지는 배터리군요. 네. 그 배터리 시장에서의 전쟁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네. 일본, 중국 그리고 뭐 우리나라가 들어간다고 합니다만 우리나라 세 개 회사 다 합쳐도 이 시장 점유율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장이 앞으로 3년 안에 100조 단위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 어마어마한 투자를 각사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화학사뿐만 아니라 완성차에서도 들어가는데 네. 이 SK이노베이션이 이쪽을 키우려다 보니까 LG화학에서 핵심 인력들을 이제 빼가기 시작한 거죠. 이게 네. 2017년부터 시작된 건데 2년 동안 LG화학의 인력을 거의 100명 가까이 SK이노베이션이 데려갑니다. 많이 내려갔네요. 그러면서 지난해 4월부터 양측의 소송전이 미국과 국내에서 시작이 됐는데 미국에서 왜 소송을 걸었느냐. ITC는 이 제소를 통해서 권리구제 과정이 빨라요. 아하. 법원을 통한 것보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이 권리구제 절차가 굉장히 신속하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정리가 된다 하면 미국에서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쪽이 권리구제가 빠르다고 본 거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10년 안에 공급량이 수요량의 절반밖에 안 될 거다. 무한한 시장이라고 보는 거니까 하나씩 경쟁자를 제치고 가자 이런 전략이 숨어 있는 거죠. 결국 둘 다 미국에 공장이 있는 회사끼리 미국에서 싸운 건데 국내외에서 소송전이 한 6개 됩니다만 네. LG가 일단 승기를 잡은 거고 네. 이렇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은 합의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합의를 이루지 못한 미국 장사를 접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미국에서는 일단 네, 특허가 침해됐다 하면 SK이노베이션 배터리를 못 쓰게 됩니다. 완성차 회사들이.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그 중간 과정에서 지난해 9월에는 양측 CEO 간 회담이 결렬이 됐는데 아마 SK이노베이션 측에서 저자세가 되겠네요. 이제. 만나자 해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내지 않을까. 현재로선 그런 전망이 가능합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파국이니까 네. 어쨌든 합의를 보겠다 하는 생각이 SK 쪽에서는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음이 급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